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집 사돈 자리에 앉아? 손이 올라오는 순간 방 앞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68살 여자의 뺨 위에 금반지 낀 손바닥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단 2글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30년간 식당 주방 보조로 살아온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고급 한정식집. 무거운 나무문 너머로 은은한 한지 조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엔 흰 도자기 그릇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은행나무 잎이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낯선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상석에는 비단 재킷을 차려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 최정숙, 65의 나이에도 손 하나, 발 하나 흐트러짐 없이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여자였습니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빛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값을 매기듯 훑어보는 눈이었습니다. 맞은편엔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8. 검은 머리칼에 흰 것이 섞인 지 오래였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고른 듯한 베이지색 자켓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손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뜨거운 국물을 젓고 그릇을 닦아온 손.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정숙의 말이 시작됐습니다. 수연 씨 직장이 중소기업이라고요? 딸을 칭찬하려던 순자의 입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식당 일을 조금 돕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식당 일. 그 2글자를 씹듯 반복하며 최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그런 아이 배필 어머니가 식당 보조라니. 이런 자리가 어울리긴 한 건지 모르겠네요. 딸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비 신랑 최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 손을 무릎 위에 더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는지 모릅니다. 최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순자의 앞에 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정숙의 손이 박순자의 뺨 위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비명처럼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병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순자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채로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다시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뺨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기엔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박순자의 붉은 뺨 위에 멈췄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최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최병철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 아침 서울 은평구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노랗게 번지고 있었고 찬 바람이 낡은 간판 아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간판엔 순잔의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순잔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하루 6시간, 시급 10,000원. 그것으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딸 수연에게 가끔 용돈을 보냈습니다. 주방 불이 켜졌습니다.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쌀뜨물 냄새와 육수 냄새가 좁은 주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육수 솥 앞에 서서 긴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수증기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뺨이 빨개졌습니다. 눈가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상견례. 오늘이었습니다. 순자는 주걱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딸이 어젯밤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순자는 그 말을 한 번 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전 6시가 넘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상견례 있다고 했잖아요. 11시엔 먼저 가도 돼요. 괜찮아요. 다 해놓고 갈게요. 에이, 그냥 가요. 딸 결혼하는 날인데. 순자는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다 해놓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순자였습니다. 자기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맡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식당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젯밤 딸이 사준 베이지색 자켓이었습니다. 수연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단칸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순자는 가격표를 슬쩍 보곤 눈을 돌렸습니다. 딸이 한 달 용돈을 아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칼, 주름진 이마, 갈라진 손등. 아무리 자켓이 새 것이어도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립스틱을 한번 바르고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오늘 처음 만날 사돈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순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켓깃을 여몄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낙엽이 두어 장 발밑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골목 끝 반지하 단칸방.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방 한쪽엔 낡은 싱글 침대가 있었고 반대편엔 작은 옷장과 오래된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몇 해 전부터 켜지지 않았습니다. 고칠 돈이 아까웠습니다. 딸 수연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새 자켓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랫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가늘게 올라왔고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나이든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여자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수줍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60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이 강했습니다. 두 사람 뒤로 커다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아버지였습니다. 강인호. 한때 국내 섬유 산업을 이끌던 사람.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지방의 공장을 3개씩 운영하던 사람. 하지만 순자의 기억 속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순자의 머리를 빗겨주던 사람. 장터에서 호떡을 사주며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죽는 날까지 딸 걱정을 놓지 못했던 사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낡은 스웨터들 사이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제과점 상자였습니다. 뚜껑이 닳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테이프로 몇 번씩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딸 수연이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 그리고 맨 아래 누런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획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 때가 되면 열어라. 순자는 그 봉투를 한동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봉투를 받은 것은 3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던 날 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이것을 순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이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열어버리면 그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순자는 30년 동안 이 봉투를 그저 안고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내일 상견례. 태어나 처음으로 딸의 결혼을 앞둔 밤. 순자는 봉투를 천천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내일이 그때인가요? 봉투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날 밤 그 봉투를 핸드백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그런 감각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 사람을 올바른 자리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순자는 핸드백 버클을 잠그고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어느 골목.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섞여 날리는 가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28살의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팔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수연. 순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물수 빛날 현. 물처럼 맑고 빛처럼 환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포대기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날 하루에 2가지 일이 겹쳤습니다. 오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버티다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순자의 손을 꼭 쥐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름은 김재영.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업 실패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빚쟁이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놈이랑 살면 너만 고생이다. 순자는 그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회사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가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공장 2곳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돈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자에게는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안고 있는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순자는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강태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사업을 배우고 있던 오빠였습니다. 오빠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봉투를 남겼는지, 회사 지분이 왜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지. 하지만 오빠는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원 씨 급하게 지방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연락처는 모르겠어요. 순자는 그 골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포대기를 여몄습니다. 두 손이 얼었습니다. 발도 얼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서 있지 않겠다고, 이 아이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순자는 골목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남편의 빈자리도 무너진 회사도 모두 그 골목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 강순자로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박순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 아무도 찾지 못할 이름. 30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34층. 박순자가 새벽 4시부터 육수를 젓고 있던 그 시간, 최정숙은 아직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이었습니다. 300수 이집트 면 시트, 한 세트에 100만 원이 넘는 침구였습니다. 최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 스탠드를 켜고 손거울을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매일 아침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주름이 어제보다 늘었는지, 기미가 더 짙어졌는지, 거실로 나오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이미 아침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제철 나물 3가지. 최정숙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된장국 좀 싱겁게 끓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매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정숙은 된장국을 한술 떠먹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따라 입맛이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 민준이 데려온 여자, 이수연. 학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그럭저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숙이 마음에 걸리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보조를 한다는 것, 아버지는 없다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 최정숙은 아침을 반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최병철과 아들 민준, 그리고 최정숙.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숙이 오래 바라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옆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 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여 있었지만 최정숙은 가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함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서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계약서와 영수증,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인호. 최정숙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남편 최병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몇 시야? 12시. 일찍 출발해야 해. 알아. 최병철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척했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언가를.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둬. 괜히 끼어들지 말고. 최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병철의 방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병철의 눈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골목이 보였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안고 골목을 나서던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저녁 7시였습니다. 박순자의 반지하 단칸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와 딸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요. 오늘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나 먹어. 또 그런다. 수연이 닭다리 하나를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둘이서 버텨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너무 긴장하지 마요. 긴장은 무슨, 나이가 몇인데. 민준 씨 어머니가 좀 까다롭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나쁜 분은 아닐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5.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갓난아이 때 포대기에 싸서 안고 눈 속을 걸어 다니던 아이가, 돈이 없어 분유 대신 미움을 먹이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새 신발을 못 사줘서 순자가 밤새 울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응? 민준 씨 좋은 사람이야? 수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도 잘해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요, 내일. 베이지색 자켓이었습니다. 단추가 금색이고 안감이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받아들고 가격표를 슬쩍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얼른 딴 곳을 봤습니다. 이거 얼마야? 엄마는 가격은 왜 봐요? 비싸 보여서. 괜찮아요.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순자는 자켓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옷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고마워.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가볼게요. 내일 일찍 나와야 하니까.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 앞에서 수연이 돌아섰습니다. 엄마. 응.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옷장 앞으로 걸어가 걸어둔 자켓을 한 번 더 손으로 쓸었습니다. 딸의 손길이 닿은 옷이었습니다. 30년을 버티게 해준 이유가 담긴 옷이었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런 밤이라면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난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종로구 한 고급 한정식집. 입구에 작은 소나무 화분이 양쪽으로 놓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나무 바닥이 낮게 깔린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실마다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고 문 앞에는 조용한 묵향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들어서자 수연이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안을 한번 살폈습니다. 맞은편에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숙과 최병철이었습니다. 최정숙은 순자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자켓을, 핸드백을, 구두를, 그리고 손을 훑는 눈이었습니다. 물건값을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듯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이야기, 수연이 다니는 회사 이야기. 최병철이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순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연 씨는 요리는 할 줄 알아요? 네, 간단한 건 해요. 간단한 거요. 최정숙이 그 말을 받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말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우리 민준이는 입이 좀 까다로워서요. 간단한 걸로는 좀 힘들 텐데. 수연이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더 배우면 되죠. 최정숙은 그 웃음을 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은 많이 하셨겠네요. 식당 일하신다고 했죠? 네, 주방 일을 조금 돕고 있어요. 주방 보조. 또 그 말투였습니다. 반복하는 것만으로 깎아내리는 말투. 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자리를 만들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최정숙이 내려놓듯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 다니고 반포 살고 그쪽이랑은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수연 씨 본인은 괜찮은데 집안이 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격이 다르죠.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최정숙의 눈빛이 아들을 향하자 민준은 말을 삼켰습니다. 박순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등을 곧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눌러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다시 눌렀습니다. 오늘은 딸의 날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이 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좋은 집안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저 딸 하나 열심히 키웠을 뿐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숙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냅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정숙이 일어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최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최병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미 오래전에 체념한 사람처럼 최정숙은 테이블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나무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박순자의 맞은편에 와서 섰습니다.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눈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감히 우리 집 사돈 자리에 앉아? 수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조용히 해요. 최정숙의 눈이 수연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수연의 말이 막혔습니다. 최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최정숙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 전체가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정숙의 손바닥이 박순자의 오른쪽 뺨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엄마. 의자를 박차고 달려왔습니다. 민준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병철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쥔 주먹이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면으로,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뎌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최정숙이 그 눈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울 줄 알았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맞은 뒤에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최정숙은 시선을 돌리려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소리였습니다. 묵직하고 빠른 발소리,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걷는 소리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단번에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칼을 단정하게 넘긴 노신사였습니다. 나이는 70을 넘겼지만 등이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방 안을 빠르게 훑쳤습니다. 최정숙을, 최병철을, 수연을, 민준을, 그러다 박순자에게 멈췄습니다. 붉어진 뺨,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 노신사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턱 근육이 조여들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소리 없는 그러나 방 안 전체를 눌러버리는 분노였습니다. 최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이 놀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노신사가 순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순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눈에서 그것은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방 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부른 이름 하나가 방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순자야. 그 두 글자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박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오빠, 30년이었습니다. 강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의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준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강태원이 천천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수연이구나. 이수연.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강태원이야. 내 외할아버지 강인호의 아들. 내 어머니의 오빠. 수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요? 강태원은 대답 대신 다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정숙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최정숙 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최정숙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태원이 수행원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야겠군요. 강태원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1994년 우리 아버지 강인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 최병철 씨 당신 회사에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최병철 씨 사업은 자금난으로 석 달 안에 문을 닫을 상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최병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투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강인호가 딸 강순자, 지금의 박순자에게 남긴 상속 자산이었습니다. 공장 담보대출금과 개인 예치금을 합쳐 당시 시세로 30억. 그 돈이 최병철 씨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지분 계약서. 투자금의 대가로
최병철 씨 회사 지분 40%를 강순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도 있고 날인도 있었습니다. 강태원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강순자가 아이를 안고 집을 떠나던 그 해, 감쪽같이 최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정숙 씨, 당신이 없앴죠. 그건 변호사 선임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서류 이전 처리 내역도 있습니다. 30년 전 것이지만 원본이 남아 있어요. 강태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순자가 아이를 안고 거리로 나앉던 그날, 당신은 뭘 했습니까? 연락 한 번 했습니까? 법적으로 순자 것인 돈을 돌려줬습니까? 최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집을 샀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신 가족이 누린 모든 것의 바닥에 내 여동생의 것이 깔려 있어요. 민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듯 의자를 잡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최정숙은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갓난 수연을 안고 걷던 그 길.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핸드백 위에 올라갔습니다. 안에 있는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때가 되면 열어라. 때가 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태원의 말이 끝난 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정숙은 테이블 모서리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옆에 서서 순자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자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누런 봉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종이가 얇게 바래져 있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 마지막 기력을 다해 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에게 때가 되면 열어라. 수연이 그 글씨를 보고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왜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봉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그리고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먼저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혀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병원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획이 떨렸습니다. 군데군데 글씨가 번진 곳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 같았습니다. 순자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순자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게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병이 이렇게 빨리 깊어질 줄 몰랐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있다. 반드시 내 손에 돌아가야 할 것들이다. 이 봉투 안에 계약서 사본을 넣어두었다. 원본은 내 서재 책상 세 번째 서랍 초록색 표지 장부 안에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잠깐 댔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30년 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금액, 날짜, 서명, 지분 내용,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원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서류와 대조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치합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최정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테이블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병철은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탄식이었습니다. 30년을 짊어지고 다닌 것을 내려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최병철이 눈을 떴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가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이 순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지 못했어. 아버지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수연의 눈물이 더 빠르게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에 수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한번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오래된 손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강태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수행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강태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수행원의 전화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결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조용함은 눌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원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최병철 씨. 최병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최병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부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테이블 위 어딘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정숙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여보, 됐어. 최병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모르는 척했어. 당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 그게 편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못하겠어. 더는 못해. 최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강 회장님. 최병철이 강태원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등이 굽었지만 눈빛은 똑바랐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투자금 건 아내가 계약서 원본을 없앤 거 맞습니다. 제가 묵인했습니다. 그 뒤로도 강순자 씨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은 것도 맞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방안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정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 사업 살리려고 내가 한 거잖아요. 당신이 살아있는 게 다 내 덕분이잖아요. 닥쳐요. 민준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최정숙이 아들을 봤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눈빛 하나에 말을 삼키던 아들이 처음으로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다 너를 위해, 저를 위해서라고요.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저분 뺨을 때렸어요? 저 때문에 30년 전에 갓난아이 안고 거리로 나앉게 만들었어요?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최정숙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호칭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드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발소리였습니다. 제복 소리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습니다. 강태원의 수행원이 그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최정숙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이건 민사 문제잖아요.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사문서 위조, 재산 은닉, 법적 접근 방해.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최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꾸미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최병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정숙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최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눈이었습니다.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최정숙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욕을 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눈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최정숙이 경찰을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또각또각. 아까와 같은 구두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까는 자신감 있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최정숙이 나간 뒤 방 안은 한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강태원이 수행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최병철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말이 지금 얼마나 가벼운지 알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민준도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잠깐 밖에 있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박순자와 수연, 그리고 강태원이었습니다. 강태원이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어? 나한테라도. 오빠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어. 강태원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이 바보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욕이었지만 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여동생을 그렇게 불러온 오빠의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순자가 딸을 봤습니다. 나한테 해줄 말 없어요? 순자는 잠시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35해 동안 키워온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굶기면서도 학원은 보냈던 아이. 새벽에 몰래 울면서도 아침이면 웃고 밥상을 차렸던 아이 앞에서 지금은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듣고 싶어? 다요. 다 말해줘요. 외할아버지 이야기, 오빠 이야기,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름을 바꿨는지,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해줬는지.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길어. 괜찮아요. 나 어디 안 가요. 순자는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쓸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자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1994년 겨울 이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야기를, 남편이 떠나던 날 이야기를, 강순자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박순자로 살기 시작한 이야기를, 수연을 안고 서울 변두리 골목을 떠돌던 이야기를, 새벽 4시부터 국물을 젓던 이야기를, 반지하 방에서 딸이 잠든 얼굴을 보며 버텼던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끊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원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끔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면서 순자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을 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진짜 이름이 강순자예요? 응. 강순자. 강순자. 수연이 2번 불렀습니다. 확인하듯, 기억하겠다는 듯. 나는 박순자가 더 좋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너를 키웠으니까. 수연의 눈물이 어머니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수연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 잠깐 민준 씨한테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 강태원과 박순자 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원은 창가에 서 있었고 순자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뻗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잠시 몰랐습니다. 강태원이 먼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찾았어요, 오빠?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다음 해부터.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다 보면 연락이 오겠지 싶었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 그때부터 사람을 뒀다. 탐문도 하고 주민등록 조회도 해보려 했는데 내가 이름을 바꾼 줄은 몰랐지.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강태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이 결혼 소식이 어떻게 오빠한테 닿았어요? 민준이 회사 인사팀에서 결혼 관련 서류를 처리하다가 수연이 어머니 이름이 올라왔어. 박순자. 그냥 지나쳤을 텐데 담당자가 인적사항을 보다가 수연이 외할아버지 이름 칸에 강인호라고 적힌 걸 봤지. 그게 나한테까지 올라왔어. 순자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강인호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 맞더라고. 수연이 어머니가 너였어. 강태원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알았어. 얼굴이 달라졌어도 눈빛은 그대로더라고. 아버지 눈을 닮은 눈.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강인호. 아직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머리를 빗겨주던 손, 장터에서 호떡을 사주던 손, 병원 침대에서 봉투를 쥐어주던 손, 오빠 아버지 산소는요. 내가 모시고 있어. 잘 있어.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나왔습니다.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괜찮았어. 사업도 잘 됐고 가족도 있고 그냥 딱 하나가 없었어. 뭐가요? 너.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 안에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뺨을 맞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그 한 글자에 무너졌습니다. 강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혈육의 무게였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요. 알아. 식당 주방 냄새가 몸에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가끔 나요. 알아. 가진 게 없어요. 오빠처럼 잘 살지 못했어요.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봤지? 저 아이가 얼마나 반듯하게 컸어. 저게 내 삶이야. 가진 게 없는 삶이 아니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는 것인지 날리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잎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홀로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기댈 곳을 찾은 오후였습니다. 강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순자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집이요? 그래. 집. 순자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집. 30년 동안 없었던 것. 반지하 단칸방도 집이라면 집이었지만 오빠가 말하는 집은 달랐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종로구, 아까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같은 방이었습니다. 같은 나무 바닥, 같은 한지 조명, 같은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은행나무에 이제 연초록 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다시 차린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봄나물 무침, 맑은 조기구이, 두부조림,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강태원이 직접 예약한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석엔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그날과 같은 베이지색 자켓이었습니다. 수연이 사준 그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옆엔 강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남 자리였습니다. 맞은편엔 최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수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민준의 손 위에 살짝 얹혀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정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다고. 민준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울었다고 수연이 말해줬습니다. 최정숙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태원이 잔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대로 합시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박순자도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름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세월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원이 순자에게 조기를 집어줬습니다. 순자는 받아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좋아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서였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엄마 된장국 끓이는 거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꼭 드셔봐요. 기대할게요. 민준이 순자를 향해 웃었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순자는 반지하 단칸방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액자, 수연이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 그리고 제과점 상자 하나, 강태원이 보내준 차에 그것들을 실었습니다. 이사를 도우러 온 수연이 상자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안에 뭐 있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것들. 아버지의 편지는 이제 제과점 상자 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새방 책상 위 작은 유리 액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이도록 때가 되면 열어라. 그 문장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냈다는 말이 됐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원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응. 앞으로 계획이 있어? 순자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식당 일은? 그만뒀어요. 잘했어. 이제 좀 쉬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쉬는 것이 어색한 몸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몸이었습니다. 손이 놀고 있으면 불안한 몸이었습니다. 수연이 슬며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알아봤는데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밥 해주는 봉사 모임이 있대요. 일주일에 2번. 순자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어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강태원도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초록 은행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반년 전 그 자리에서 노란 잎이 지던 나무가 이제 새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지는 것이 있으면 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있으면 시작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옆 사람에게 나무를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강태원이 민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숟가락 소리, 사람 사는 소리.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밥 한 끼가 그냥 밥이었습니다. 버티기 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봄날에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순자의 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 안에서 그 손은 그냥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아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